안녕하세요. 자, 이제 파이널이라고 했는데 생각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는 남아있는 시간이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맨날 이제 겪는 것 중에 하나가 지나고 난 다음에 후회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치기 전날은 한 주 전에는 한 달 전에 열심히 했으면 이렇게 하고 진짜 하루 전에는 한 주 전만 열심히 했으면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시점에서 많이 남았다. 여유를 가지고 하는 게 차라리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거든요. 근데 그게 마음에 안 돼. 마음이 그게 되지 않고 자꾸 쫓기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쫓기다 보면은 이 공부를 눅진하게 못하고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해서 거의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공부하게 되는데 그러면 결국 뒤에 가서 이제 딱같이 한 가지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한 가지라도 열심히 봤으면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또 우리가 시험에서 시험 치면은 큰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요. 대부분 다 커트라인에서 딱 몰려 있습니다. 많이 합격해도 몇 개 더 맞고 틀린 사람은 떨어진 경우도 뭐 몇 문제 정도 전부 근소한 차이거든요. 근소한 차이라는 게 결국 이제 돌아서 생각하면요. 맞출 수 있는 것이 있고 맞출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두 개는 명확한 겁니다. 명확한 건데 이제 그 선상에 있는 것들 어떻게 잘 정리하냐는 건데 그거는 한 종류 책이든 하나의 정리물이든 그거 하나만 열심히 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방금 얘기했어. 돌아갔으면 후회하는 것들이 되게 많다고 얘기한 게 시험 공부는 거의 그런 것 같아요. 거의 이제 후회 연속인 것 같아요. 후회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후회할 필요 없이 하나만 하자. 이것만 하자. 이렇게 딱 못 박으십시오. 마지막 정리 여러 가지 있습니다. 기본서를 정리할 수도 있고요. 요약 정리집을 정리할 수도 있고 문제집을 정리할 수도 있고 기출문제를 볼 수도 있고 해도 되는데 어떤 걸 방법을 써도 좋은데 그 다 좋고 나쁜 문제는 없습니다. 한 가지만 제대로 봐도 충분히 됩니다. 한 가지만 충분히 봐도. 자, 지금은 요 파이널은 일단은 기출문제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출문제 다는라고 할 수는 없고요. 기출문제 일부가 있고 그다음에 다른 문제도 일부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기출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 건 맞아요. 그래서 기출문제에 대한 내용을 좀 중심에 갖고 무려 414개의 제 지문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요. 사실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414개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이 문항으로 따지면 한 80문항 정도 되겠죠. 80문제 정도. 이렇게 될 수 있는데 80문제를 우리가 주어 시간에 푼다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진행해 보면서 만약에 이제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홀수나 짝수만 가지고 풀어간 것 한 방법이니까 그렇게 이제 진행해서 일단 마무리 활동할 겁니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전단부에 이제 최근 제도 변경에 대한 얘기 조금 언급할 거예요. 언급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OX 지문은 이걸 좀 다들 쭉 정리하시되 혹시 이런 파이널 강의를 한번 더 들으신다 파이널이 아니고요. 전범위를 혹시 들으신다면은 요 가지고 2회 정도에서 여기 있는 지문 가지고 다시 객관식 한번 다시 만들어 볼 테니까 그거 가지고 한번 응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업 안 들으시면 안 들으신 대로 밴드 들으십시오. 밴드 제가 올려놓을게요. 그럼요. 그래서 이 밴드 보면 네이버 밴드가 있어요. 네이버 밴드 들으시면은 여기 들으시면 이제 이 자료를 나중에 좀 올려놓을 테니까 네이버 밴드 유병준 행장 이렇게 치면 됩니다. 이렇게 치면 되고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오늘 이제 했던 문제 가지고 다음에 문자해 갖고 다시 한번 좀 올려놓을 테니까 복습효과 한번 그렇게 만드시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만드셔갖고 하면은 좀 도움 안 되겠느냐. 그래서 집중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너네 고민한 것 중에 이제 그런 것 부분이에요. 요즘 이제 공무원도 지금 국가직 지방직 공무원 시즌이거든요. 그래서 공무원 학원에서도 제가 강의해 보면은 기출문제 풀이하고 나서 그 있잖아 한 달 있다가 똑같은 문제 또 풀면요 또 틀려요. 놀라울 정도로 참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믿기지 않았어요. 설마 이랬는데 정말 그대로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한 90점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면 60점도 안 나오고 뭐 이런 상황이 오다 보니까 이거 제 생각을 좀 다르게 하고 있구나. 그래서 복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했던 거 복습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딱 돌리시면 될 겁니다. 지난 이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서 몇 가지 좀 제도 변화가 왔었죠. 그 제도 변화에 대한 내용 좀 가볍게 좀 체크해 보자면은 현재 중앙행정기관이
이제 19부 3처에서 6처로 늘면서 처 3개가 늘었죠. 그래서 이제 기획예산처라든지 지식재산처라든지 이렇게 이제 좀 늘었는데 이 부분이 국가 데이터 차고 이 세 가지 늘었는데 이 내용 이제 요 밑에 좀 점검해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현재 기재부가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바뀌면서 이게 굉장히 보기보다 많은 곳에서 변화를 가져와요. 그래서 우리 기출문제도 좀 변한 것 같고 그래서 이거 좀 체크해 볼 사항들입니다. 통계청은 제 국가 데이터처로 현재 승격했죠. 그 다음에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이 소폭적 변화가 왔어요. 소폭적 변화 왔는데 이런 내용이 있고 특허청이 지식재산처로 바뀌면서 약간 이제 변화가 온 게 정부 조직 변화만 온 것이 아니고 바로 제 중앙체계 운영기관이었는데 중앙체계 운영기관에서 현재 기관 해제됐습니다. 이 파트가 좀 이제 변화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이렇게 변화가 왔고요. 그 다음에 검찰청이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바뀌게 되는 것은 현재 시점에서는 관계는 없습니다. 시험에 나올 내용이 아니고요. 이거는 어차피 올해 10월달 돼야 바뀌는 상황이니까 현재 입장에서는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자, 여기서 이제 그다음 이제 역시 핵심은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가 업무소 간이 어떻게 나눠졌냐라는 부분인데 현재 기획예산처에서 담당하는 가장 큰 부분은 이제 예산이죠. 예산에 대한 파트죠. 그래서 예산에 대한 파트고요. 재정경제부는 한마디 딱 압축하면요. 결산입니다. 그래서 예산과 결산 이렇게 이해하시면 제일 쉬워요. 그러니까 종전에는 기획재정부가 모든 걸 다 담당했었는데 이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파트는 기획예산처로 결산 파트는 재정경제부로 그래서 여기서 하는 제일 핵심이 결산과 국고관리입니다. 국고, 회계 이런 걸 그 다음에 이제 크게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크게는 예산은 기획처에서 그 다음에 결산은 재정경제부에서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예산은 기획예산처, 결산은 재정경제부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의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파트가 국고, 회계, 공공기관입니다. 요 부분이고 요거 빼고 나머지는 다 기획예산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획예산처 예산과 국가 채무에 대한 부분을 관장하게 되었다. 이게 이제 이번 이제 법제도 변경사항이죠. 이제 변경사항이었다. 일단 이렇게 체크 정답하고요. 자,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들어가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예산에 대한 파트는 기획예산처는 예산에 대한 편성과 집행을 총괄한다. 그 다음에 재정경제부는 국고수지총괄기관으로서 결산, 회계, 국고관리 그리고 아까 이제 봤던 공공기관 관리가 있어요. 공공기관 관리 이렇게 해서 이쪽 파트가 이렇게 이원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내용 보시면 되고 요 밑에 있는 나머지 내용들은 굳이 정리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건 볼 필요 없습니다. 볼 필요 없고 다만 공공기관에 대한 파트는 역시 이제 재정경제부 소관이다. 요거만 이제 주의하시면 돼요. 요거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최근에 와서 자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와서 바뀌었던 또 하나가 하나 더 있는데 이제 행정규제기본법이 지난 2월 달에 이게 이제 법 개정되었고 시행하게 됐는데 우리 이제 1편을 공부하면은 1편 보면은 규제에 대한 파트가 있어요. 규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규제개혁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때 종전에는 규제개혁위원회라 부르다가 이걸 규제합리화위원회로 이제 명칭을 바뀌었어요. 얼마 전에 첫 번째 회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합리화위원회를 확대 개편되면서 종전에 이제 위원장과 부위원장 기타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내용이 일부 좀 바뀌게 됐습니다. 가장 큰 특징이요. 위원장 대통령이 자기 자신이 위원장이 자기 직접 위원회를 이끌어가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위원장 대통령이 되고 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보통 이런 위원회 대통령이 직접 자기가 위원장 하는 경우 거의 없어요. 그냥 그럴 시간은 없거든요. 바쁜데. 이건 약간 이례적이라 보시면 돼요. 이례적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자, 여기에 대한 내용을 이제 정리하면은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변경하게 되었다. 그 다음에
종전에 위원장이 2명이었어요. 그 이전 2명이었는데 국무총리와 민간위원 이렇게 2명으로 돼 있었는데 현재는 1명으로 위원장 대통령이 자기가 직접 위원장이 되기로 했고 그다음에 부위원장이 국무총리급입니다. 그러니까 부위원장이 총리급입니다. 부위원장 5명이 총리급인데 대단히 이제 그러니까 위원회 지위가 격상됐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위원회 지위가 매우 높아졌다. 뭐 이렇게 봐요. 그 정도만 하면 됩니다. 이 정도만 하면 되고 나머지는 조직 말고 바뀐 건 없어요. 바뀐 거 없으니까 요것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시고요. 다음에 이제 정부 조직이 뭐 바뀌었다라는 명칭 같은 건 좀 약간 좀 보셔야 돼요. 이거는 정부 조직도 바뀐 건 알고 계시죠, 그죠? 그러니까 정부 조직 바뀌었고 뭐 거의 다 볼 필요는 없어요. 볼 필요는 없지만은 최근에 바뀐 거 몇 개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처에 대한 거, 처에 대한 것들 바뀐 거에서 그 정도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정도 보고요. 이제 본론 좀 들어갔고요. 문제 좀 바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행정 이제 성격이 이거는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바로 이제 본론 좀 들어갈게요. 그래서 행정 이제 성격인데 너무 알뜰이잖아요. 그 자료에다가 너무 알뜰하게 하지 마시고 막 이렇게 좀 막 낙서도 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이게 자료를 너무 깨끗하게 본 것도 별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뭐 천년만년 보관할 거 아니거든요. 한번 쫙 보시고 또 하시면 돼요. 만약에 필요하시면은 자료를 제가 다시 파일로 나중에 있잖아요. 밴드에 올려놓을게요. 이것도요. 올려놓으면 되니까 다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받으시면 되니까 그냥 이제 좀 편하게 이렇게 하십시오. 편하게 하고 줄도 좀 끊고 낙서도 하고 있죠. 하다 보면 이제 뭐 엎어서 이제 좀 꾸겨지기도 하고 커피도 좀 쏟고 그런 거죠. 뭐. 자, 이거는 이제 행정의 학문적 성격에서 나와요. 우리 행정의 학문적 성격에 보면은 양면성이란 말을 써요. 양면성이란 말을 쓰는데 행정은 이제 과학성과 기술성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고 전문직업성, 종합학문성 뭐 이런 걸 갖고 있다. 이거 얘기할 때 양면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의외로 많이 나와요. 과학성과 기술성 이게 의외로 많이 나와요. 기술성 대신 보통 처방성이란 말이 불러요. 처방성.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 이제 행정의 양면성이라고 하거든요. 행정의 양면성이란 말 쓰는데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죠. 이게 다음에 어떻게 나중에 뒤에 한번 더 얘기할 겁니다. 과학성과 관련된 파트가 행태주의입니다. 행태주의. 그리고 이쪽과 관련된 파트가 신행정입니다. 그래서 신행정에서는 처방성이나 기술성을 강조하게 되었고 그다음 행태로서는 과학성을 강조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이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전문직업성, 종합학문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거는 행정 이제 어떤 성격에 나와요. 행정 성격이 일반 직계에 거의 안 나오는 스타일이 우리 행정사에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의외로 좀 많이 나오는데 일단 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봤고요. 자, 다음에 2번 넘어갈게요. 자, 행정의 실제와 역할은 정부를 둘러싼 정치, 사회, 문화적 환경과 관련성 속에서 규정된다. 근데 이게 있잖아요. 뭐 특별한 내용도 아니고 그냥 당연한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인데 그냥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넘어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위 행정학적 용어에 좀 친해지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지 뭐 이게 중요한 지문은 아닙니다. 그냥 읽어 나가시면 돼요. 자, 오늘날 행정에 대한 개념 역시 어때요? 확대되고 있다, 축소되고 있다? 확대되고 있다. 이건 뭐 당연히 행정의 역할이 커지면서 행정 개념이 넓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뭐 때문이다? 행정의 역할이 기능이 확대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행정의 기능과 역할이 확대되기 때문에 이게 확대되다 보니까 행정의 개념도 넓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행정 개념도 넓어지고 있다. 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행정은 공익을 지향하며 공공문제 해결이라는 공공목적을 달성한다. 맞죠? 행정의 본질은 공익입니다. 그래서 행정은 공익을 추구한다. 그래서 항상 뭐가 차이해야 한다? 경영하고 비교한 겁니다. 경영하고 비교한 이유가 행정은 공익을 지향하기 때문이다. 자, 그 다음에 오늘날 정부가 공공사업 생산 및 공급을 독점하고 있다. 이건 이제 틀렸죠. 오늘 독점이 아니고요.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특히 뭐하고 연결되냐면 거버넌스하고 연결돼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는 거버넌스가 아니고 거버넌트. 그러니까 정부가 주도하는 정부 중심의 어떤 이제
일방적 통치였죠. 정부 중심 일방적 통치였으나 오늘날 서비스도 마찬가지예요. 서비스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오늘 와서 정부와 민간의 관계, 협력이라는 쪽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게 이제 이른바 거버넌스죠. 그래서 거버넌스라는 개념이 오면서 독점성이 파괴되었다. 이렇게 써요. 독점성이 파괴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죠. 오늘날 정부가 독점성을 파괴되고 있다. 자, 이렇게 이제 봤고요. 그 다음에 행정에서 의사결정은 가치체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예, 맞습니다. 행정의 의사결정은요, 가치체계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까라는 문제는 결국 근본적인 가치 판단입니다. 그래서 행정의 본질은 가치 판단과 관련된다. 그다음에 그다음 7번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하고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한 것은 행정의 본질과 거리가 멀다. 우리가 행정의 본질이 뭐냐면요. 이렇게 보면 돼요. 행정이 뭡니까? 행정은요. 자, 행정이란 정부가 국민들에게 자, 1번 서비스를 제공하고 두 번째 규제를 하는 데 있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정부가 국민들에게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두 번째는요. 규제를 하는 데 있다. 이렇게 두 가지요. 두 가지로 크게 나오면 두 가지요. 그러니까 1번 공공 서비스, 2번 규제 이렇게 두 가지요. 이게 정부의 활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의 활동인데 이때 이제 규제란 말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규제란 말은요.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한 것입니다. 이게 규제입니다. 그러니까 규제란 말이 자유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결국 본질은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데 있다. 자, 그래서 규제가 있고요. 공공 서비스는 우리 뒤에 가서 좀 더 얘기할 거예요. 공공 서비스 뒤에 가서 좀 더 얘기할 때 여기 보면 대표적으로 뭐 공공재라든지 요금제라든지 공유제라든지 아니면 가치제라든지 이렇게 더 설명할 겁니다. 이 정부 활동의 대표는요. 이렇게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였다? 서비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규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규제다. 두 가지로 우리 압축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 의무 부과한 것은 본질과 거리가 멀다 아니고 본질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리가 멀다가 아니라 본질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행정의 본질은 자유를 제한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를 공급하는 데 있다. 이렇게 봅니다. 행정법은 요 규제가 더 많이 얘기합니다. 행정법 주로 이게 약간 이 시각이 차이에요. 행정학은 이쪽이 정강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계통의 영향을 받았을 때는 서비스 개념이 발달하고요. 대륙법계의 영향을 받았을 때는요. 규제가 더 발달합니다. 그래서 행정법은 주로 아래쪽을 주로 많이 얘기를 해요. 이것도 있긴 있어요. 국고관계가 있긴 있는데 굉장히 일부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고 그다음 행정국가는 정책적 이론의 입장에서 설명할 수 있다. 예. 오늘날 이제 이 정부의 역할을 얘기할 때 바로 이제 국가론하고 연결돼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입법국가니 행정국가니 이 표현을 쓰게 되는데 바로 정책적 이론의 등장과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봐요. 또 윌슨은 행정의 본질은 이제 관리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물론 오늘 와서 이 말이 맞는 건 아니에요. 이 당시에는 맞았던 얘기지. 윌슨은 행정연구에서 행정의 본질은 관리로 파악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게 행정 본질이고요. 이 시기에 대한 내용이 앞에 보면 의외로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일단 몇 개 한번 더 보고 나왔어요. 1883년에 제정됐던 펜들턴법에 의해서 역관제 인사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렇게 보는데요. 펜들턴법에서 역관제 인사제도가 도입되었다. 자, 이 시기에 나왔던 게 뭐냐면은 역관지 극복입니다. 역관지가 나온 게 아니라 역관지 극복입니다. 저 시계를 크게 나눌 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1880년대요. 1880년대. 1880년대를 기점으로 흐름이 변화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있잖아요.
세 개의 사이의 어떤 보편적 흐름을 얘기할 때 중요한 사건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시간 첫 번째는 1880년대요. 두 번째는 1930년대 경제공황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1930 경제공황의 시기입니다. 좀 이쪽부터 이동해야겠네요. 조금 더 이동해갖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1930년대 경제공황의 시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흐름이 1970년대 중반 유가파동 5.16입니다. 이게 1970년대 80년대 요 시기 유가파동입니다. 이게 이제 크게 보면 행정이 이제 세 가지 시기거든요. 세 가지 흐름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한 20-30년 지나면은 2005년도와 6년도가 또 하나의 변화가 되겠죠. 이렇게 될 건데, 자, 요 시기를 자, 그 이전까지 인사행정에서 주로 얘기하는 것이 역관주의라는 개념이 나오죠. 역관주의. 역관주의가 나오는데요. 역관주의는 나름 좋은 점도 많아요. 좋은 점도 많은데, 이건 뭐든 시험 문제는 역관주의, 실적주의 나중에 공부하면 됩니다. 근데 역관주의는 나중에 뭐냐면 문제점이 발생하죠. 얘가 같이 어떤 문제점이 있죠. 그 문제점이 바로 두 가지 문제가 있죠. 부패, 낭비. 이 두 가지입니다. 부패, 낭비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척결하고자 시도해서 나온 것이 바로 펜들턴법이라고 불려지는 것입니다. 펜들턴법에 불려지는 것이 이른바 실적주의죠. 그래서 실적주의가 나오게 되죠. 이것이 인사행정에서 출발인데 인사행정 출발 이퀄 행정학의 출발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실적주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당시 행정을 이제 행정의 기원에 속한 것이 아까 잠깐 얘기했던 1887년 우드로 윌슨에서 얘기했던 행정연구죠. 그래서 윌슨은 행정연구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정을 정치로부터 분리시켜야 된다. 이게 본질입니다. 그래서 윌슨의 이론의 핵심은요. 바로 정치행정 이원론이죠. 윌슨 정치행정 이원론이 나오게 되고 이게 이제 행정의 이제 출발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윌슨의 정치행정 이원론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 부분이 독일에서 이 당시 독일에서 유행했던 것 중에 하나가 베버라는 사람이 얘기했던 관료제 이론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베버의 관료제 이론의 영향을 받았고 베버의 관료제가 나옵니다. 베버의 관료제 영향을 받고요. 그다음에 그다음 또 하나가 경영학에서 발전했던 바로 과학적 관리론이죠. 과학적 관리 영향을 받죠. 그래서 과학적 관리입니다. 과학적 관리론의 대표적 학자는 이제 대표적으로 테일러와 포드가 있습니다. 테일러와 포드를 중심으로 해서 볼 수 있죠. 그래서 테일러와 포드가 있죠. 자,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모아서 뭐냐면 고전적 행정학, 전통적 행정이라고 불러요. 전통적 행정. 이 전통적 행정학이 이걸 이제 집대성학이 돼요. 이걸 집대성학이 돼요. 집대성학인데 이게 바로 루터 귤릭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집대성이 되죠. 그래서 귤릭에서 집대성이 되면서 우리가 귤릭의 이론을 행정관리학파, 행정관리설이라고 많이 표현하죠. 그러니까 귤릭의 행정관리설이 만들어지게 됐다. 그래서 이게 전부 다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맥락. 그래서 이거 전체를 하나 이렇게 세팅하세요. 세팅해갖고. 자, 귤릭은 중요한 게 두 가지를 얘기하죠. 귤릭은 중요한 게 두 가지를 얘기하죠. 하나는 최고 관리자가 해야 될 기능이 7가지가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귤릭이 최고 관리자의 기능으로서 7가지를 얘기하는데 최고 관리자의 기능이 7가지를 우린 줄여서 이렇게 얘기하죠. POSD-CORB, 포스트코브라고 부르죠. 그래서 귤릭의 POSD-CORB라는 포스트코브 이론이 나오죠.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 또 하나가 귤릭이 또 하나 중요한 게 뭐였다? 원리 접근법이에요. 원리 접근법. 그래서 귤릭이 얘기했던 두 가지가 원리 접근법. 이거는 생각보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좀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귤릭의 행정관리 학파를 에서는 최고관리자의 기능으로서 7가지를 강조하고 원리 접근법이 있었다. 유일한 최선의 원리가 있다. 이걸 강조합니다. 이 내용이 있고 이게 나중에 우리가 다음에 이제 조직론 파트에서 이어지게 돼요. 조직론 파트 이어지고 자 다시 자 이 초기의 정치행정 이윤론은 1930년대 오면서 변하게 돼요. 왜 변하냐면 1930년대 큰 사건이 두 개가 발생하죠. 자 첫 번째는
대공황, 경제공황이 있었고, 그 다음 두 번째가 2차 세계대전이죠. 세계대전과 대공황의 발생이 1930년 이후에 바뀌면서 이른바 행정국가가 나오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여기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요 앞에를 우리는 동사 뭐냐? 입법국가로 부르죠. 비교한 개념이. 이 비교한 개념인데 요 앞에를 우리 입법국가로 부른다면은 입법국가에서 이제 행정국가로 전환하게 되는데, 이런 사회적 문제가, 이게 사회적 문제죠. 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중요해졌다? 행정의 정책 성격이 강화됐다. 이른바 정책적 이론론이 나오게 되었죠. 정책적 이론론이 나오게 되었다. 이게 이제 1930년대부터 나오는 모습들입니다. 모습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은 뒤에 가서 이론적인 여러 가지 흐름이 있어. 여러 가지 흐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원리정크법을 비판해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이먼의 행태론이거든요. 그러니까 1950년대, 40년대 중반에 가면은 1940년대 중반에 보면은 사이먼에 의해서 행태론이 나와요. 이 행태론은 무엇을 비판하고 나왔다? 이걸 원리정크법을 비판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걸 비판하면서 유일한 최선의 방법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이제 비판하면서 행태주의가 나오면서 이른바 경험적 검증이라는 말이 나오게 돼요. 이게 이론에서 우리가 정리할 때는 그냥 제일 그냥 최소한의 정리라고 보세요. 여기까지가. 여기까지가 최소한의 정리다. 그래서 이것만 좀 잡아둘게요. 잡아두고. 왜냐면 어차피 문제를 풀어야 열쇠는 요거 하나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요 뒤에 내용은 별도로 따로 정리해야 되거든요. 요 뒤에 나온 것은 우리가 이제 이른바 신공공관리나 또 거버넌스 개념은 뒤에 가서 볼 사항입니다. 뒤가 볼 사항이고, 일단은 요 내용이 이제 주된 내용이죠. 자, 그래서, 다시 이제, 10번 문제는 이제 보시다시피, 펜들턴법은 요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요때 실적주의 등장과 관련돼서 나오게 된 것이 뭐였다? 펜들턴법이죠. 그래서 요 앞에 좀 더 붙이면은, 펜들턴, 1883년 펜들턴법에서 역관주의가 아니라 실적주의가 나오게 되었다. 그래서 역관주의가 아니라 실적주의죠. 실적주의가 나오게 되었다. 그 다음에 1930년대 능률에 기초해서 정통행정, 이걸 얘기합니다. 이게 요 시기를 얘기해요. 요 시기가 있잖아요. 1930년대 전통적 행정학이 자리 잡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걸 전부 다 포괄해서 하나로 묶어도 돼요. 이걸 우리가 조직론에서는 고전적 조직이론이라고 불러요. 조직론의 고전적 조직이론 하나, 둘, 셋 모두 합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합한 것이다. 자, 이렇게 이제 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930년대 등장했던 정책적 이원론은 행정의 정책 형성 기능을 중시하였다. 이건 바로 알 수 있으면 1930년대 나온 것이 뭐였다? 정책적 이론론이죠. 그죠? 이론론. 이론론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후에 이론론이 등장하면서 정책 형성 기능을 중시하게 되었다. 그 다음에 1940년대 이후에 행태주의는 행정학의 과학화를 위하여 가실 판단적인 것만을 연구 대상 삼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행태주의는 이제 과학화를 위하여 사실 판단만 연구 대상 삼았다. 맞죠? 이거 맞고요. 그 다음에 정책적 이론론은 대공황, 뉴딜 정책 이후에 정부 적적 역할이 강조됐던 시점에 발달하게 됐다. 맞아요. 그래서 이론론, 이론론 이 식입니다. 이론론, 이론론 이렇게 나눠볼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이론론, 이론론. 자, 그 다음에 정책적 이론론은 행정의 정책 기능을 강조한다. 예, 정책적 이론론이 아니고 뭐죠? 이론론이죠, 이론론. 정책 기능이라는 말을 쓰죠. 이 정책 기능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게 있잖아요. 행정에서 정치적 기능이란 말을 쓸 때 이걸 다른 말을 쓰면 정책 형성 기능 이렇게 써도 되고요. 또는 정책 결정 기능 이렇게 불러도 되고요. 또는 가치 판단, 가치 배분의 기능 이렇게 불러도 돼요. 그러니까 가치 판단의 기능, 가치 배분의 기능 이렇게 써도 돼요. 이게 다 같은 맥락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을 이렇게 쓴 것뿐입니다. 행정에서 정책 성격이란 말은요. 행정이 정책 성격이란 말은 정책 결정 기능입니다. 정책 형성 기능입니다. 최근에는 결정이란 말보다는 약간 형성이란 말을 좀 더 써요. 약간 넓은 얘기예요. 포메이션이란 말 좀 넓게 씁니다. 넓게 써갖고요. 그래서 정책학을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은 정책학을 두 파트로 설명해요. 정책 집행론, 정책 형성론 이렇게 두 개를 설명해요. 이렇게 설명하는데 어쨌든 형성이란 말은 결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결정. 자,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고요. 자, 다음에 15번이죠. 그 다음에 16번. 정책적 이윤론은 역관지 폐단 극복하기 위해서 대두되었다. 예. 자, 아까 이거죠. 그죠? 뭐 문장이 조금씩 바뀌지. 그 비슷한 내용입니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과 비슷합니다. 역관지 극복을 위해서 나오게 되었다. 예. 앞에 문제는 이 자리에 실적지리가 나왔었고요. 자, 역관주의죠. 자, 그 다음에 17번. 행정은 경영보다 의회, 정당, 이익단체로부터 더 강한 비판과 통제를 받는다. 예. 맞아요. 그래서 행정은 경영보다 더 강한 비판과 통제를 받고 있다. 자, 그 다음에 행정은 공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경영보다 법적 규제를 많이 받죠. 많이 받는다. 적게 받는 게 많이 받겠죠. 그래서 적게 많이 받는다. 자, 그 다음에 행정은 모든 국민에게 평등성이 강조되지만 경영은 이윤 추구 과정에서 차별 대우가 인정된다. 예. 행정은 평등, 경영은 차별 대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행정 경영은 능률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유사한 관리 기법을 많이 활용한다. 예, 맞아요. 이것도. 우리 이제 행정과 경영 관계를 얘기하다 보면 이런 내용이 굉장히 이제 고전적 내용이지만 행정과 경영은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는데 그 유사점에 속하는 것 요 5가지를 제외하고는 다 다르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5가지만 같다. 그 5가지 한 게 첫째 관료제적 성격, 관료제적 성격. 그 두 번째 관리 기법을 적용하는 측면. 자, 그 다음에 수단으로서의 성격, 수단으로서의 성격, 수단성. 그 다음에 의사결정 또는 협동적 행위, 협동적 행위, 협동적 행위 이렇게 봐요. 협동적 행위. 그 다음에 봉사성 이렇게 봉사성 이런 게 이제 유사점인데 사실은 앞에 세 가지가 주로 많이 나오죠. 세 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행정 경영은 적어도 같다. 어떤 측면에서 관리 기법을 적용하는 측면에서 같다. 이렇게 봅니다. 이거 빼고 나머지 다 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1번은 우리 이제 광의협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광의협이란 말을 쓰는데 좁은 의미로 행정을 얘기할 때는 정부의 활동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정부의 활동, 정부의 활동 이렇게 보고요. 넓은 의미로 얘기할 때는 정부만이 아니라 자, 좁은 의미에는 정부의 활동이 행정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이게 협의예요. 넓은 의미로 얘기할 때는 정부뿐만 아니라 다른 기타 조직에 있어서 공통적인 현상, 즉 관리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관리라는 개념을 이해할 때는 이것은 보통 광의적 개념이죠. 그래서 행정이라는 것을 좁게 볼 것이냐 넓게 볼 것이냐 이 차이는 이렇게 협의의 광의는 정부만이다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마치 뭐하고 비슷하냐면은 법학에서도 형식적 의미의 행정법과 실질적 의미 행정법과 똑같아요. 이게 형식적 의미 행정법은 요거만 얘기하고요. 실질적 행정법은요 포괄해서 다 포함돼요. 다 포함해갖고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게 뭐 법학에서 설명한 거랑 큰 차이는 없습니다. 어쨌든 행정부만 얘기할 때는 좁은 의미다. 자, 그 다음에 행정은 과학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보편적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다. 자, 여기서 크게 이제 카테고리를 묶을 때요. 과학성이라는 말과 보편성이라는 말은 대체로
같이 움직입니다. 과학성, 보편성. 이 말과 상대적 표현을 쓸 때는 우리가 기술성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처방성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기술성과 처방성이 있어요. 기술성 또는 처방성이 있어요. 이렇게 나눠봐요. 그래서 과학성과 기술성 또는 보편성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기술성, 처방성이 있어요. 대체로 이걸 강조했던 사람들은 행태주의자예요. 이걸 강조한 사람은 주로 행태주의자가 강조하는데 이쪽과 관련된 파트가 신행정 또는 후기행태주의입니다. 신행정이나 후기행태주의와 관련돼서 나타나죠. 자, 그래서 이 행태주의고요. 행태론에서 가장 대표적인 학자가 헐버트 사이먼입니다. 헐버트 사이먼이에요. 이쪽에서는 여러 명이 있어요. 보통은 프레더릭슨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프레더릭슨이 나오는데 시험 문제에서는 왈도를 주로 많이 묻더라고요. 이게 왈도는 사실은 이제 여러 군데 나와요. 여러 군데 나오는데 어쨌든 왈도를 많이 묻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표적입니다. 이게 나오게 되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들어간 배경이 따로 들어가요. 왜 이게 나오냐? 그 배경이 있어요. 배경인데 그 배경이란 게 1950년대 미국의 안정입니다. 미국의 안정입니다. 안정과 번영입니다. 미국의 안정과 번영이고요. 신행정이 나오게 된 건 1960년대, 70년대, 60년대부터 시작은 됩니다만 70년대 사회적 문제의 증가죠. 격동기 사회와 함께 사회적 문제의 증가. 그래서 격동기 사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두 가지가 있잖아요. 두 가지가 역사의 한 축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학문은 항상 어때요? 이게 안정, 그 다음에 변동, 안정, 변동 이게 계속 이렇게 해요. 이렇게 출렁이는 거예요. 이게 출렁이는 건데 안정과 요 시기는 안정화됐던 시기, 이쪽은 격동기 사회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요 시기에서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어떤 시기든가 묻게 돼 있어. 어떤 시기 이렇게 묻든 행태를 묻든 실행적을 묻든 과학성을 묻든 기술성을 묻든 이렇게 어떤 형태를 묻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1번 이거는 과학성을 강조한 사람은 보편성을 인정한다. 이게 보편성을 인정한다. 보편성을 인정한다. 보편성을 인정한다. 이렇게 봐요. 그 다음에 상대적 사이먼은 기술성을, 왈도는 과학성을 강조하게 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아니죠? 반대죠? 반대쪽이죠? 그래서 사이먼은 과학성을, 왈도는 기술성을 이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는 말을 써요. 이거는 이스턴이라는 학자가 주장했던 내용인데요. 데이비드 이스턴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주장했던 건데 어쨌든 정책 성격입니다. 그 다음에 포스트코브는요. 아까 잠깐 얘기했죠. 포스트코브 어디 나왔을까요? 귤릭이죠. 그죠? 귤릭이죠. 바로 관리입니다. 관리. 행정관리설입니다. 귤릭, 포스트코브. 자,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자, 앞쪽에서 잠깐 언급했는데, 예, 우리 행정관 시험은요, 이게 있잖아요. 스토리텔링이에요. 문장이 쭉 이어지면서 있잖아요. 맞다, 틀렸다, 맞다,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그냥 문장을 쭉 따라 읽었으면서 내가, 이렇게 들어간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행정이란 무엇이다? 정부의 활동이다. 그럼 정부의 활동이란 것은 다시 무엇이다? 정부가 국민들에게 뭘 하는 것이다? 두 가지를 얘기했죠. 첫째,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두 번째, 규제를 한 것에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럼 이때 공공 서비스란 말은 좀 더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냐고 하니까요. 공공재를 공급하거나 또는 요금제를 또는 공유제를 또는 가치제를 이렇게 봐요. 그래서 공유제도 있고 가치제도 있어. 이렇게 이게 정부가 국민에게 제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공공재는 비경합과
비배제성을 가지고 있을 때, 자, 이렇게 봐요. 그 다음에 요금제는 이 두 개의 공법이 괜히 헷갈리지 않습니까? 돌았으면은 있잖아요. 이쪽이 있다 저쪽이 있다 왔다 갔다 하죠 이게. 요금제는 배제성이다 비배제성, 배제이다 비배제이다, 경합이다 비경합이다. 요금제는 내가 쓴다고 줄지는 않는다. 내가 쓴다고 줄지는 않는다. 그럼 뭐죠? 비경합적. 그런데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배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제성입니다. 배제. 그래서 배제란 말 쓸 때요 무조건 어때요? 돈, 요금이에요. 배제란 말은 돈, 요금이에요. 그러니까 돈, 요금. 그래서 요금제. 그래서 보통 전기, 가스, 수도 이런 걸 들고 있죠. 이쪽은 공공재의 대표적인 도로라든지 국방이라든지 치안이라든지 이런 걸 들고 있고요. 자, 이건 이제 공공재죠. 자,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공유재가 있고 가치재가 있다. 이렇게 대표적이에요. 그래서 공유재는 뭐냐 부르니까 경합과 비배제성을 가지고 있다. 예. 이게 경합과 비배제성을 가지고 있다. 이게 공유재. 이렇게 되는데,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한 개만 기억하자 이거죠. 그러니까 한 개만 기억하자. 한 개만 기억하는데, 그래도 헷갈립니다. 이게. 그래서 논리적으로 이해를 잘 하시는 게 좋아요. 논리적으로 해야지 어쨌든 끊을 수가 있어요. 요금제는 전기나 가스가 있다. 이건 어때요? 내가 쓴다고 줄지는 않는다. 줄지는 않지만은 요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배제당한다. 그래서 요금제가 있죠. 자, 이렇게 이제 바꿔요. 요금제를 다르면 우리 유료제라고 부르죠. 유료제. 그래서 요금제가 영어는 톨굿입니다. 톨굿입니다. 그래서 톨굿이니까요. 유료제, 톨굿이니까요. 톨게이트 이렇게 떠르면 돼요. 톨게이트. 그래서 톨게이트, 고속도로 톨게이트입니다. 유료제, 자, 뭐죠? 고속도로 톨게이트 이렇게 보시면 돼요. 톨게이트. 자, 27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순수 공제 공급은 정부가 담당하지만 비용은 수익자가 자신의 편익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이 문장이 비용을 수익자가 편익에 정비례하여 부담한다. 이렇게 돼서 이걸 있잖아요. 줄여서 이걸 뭐 쓴다? 수익자 부담주의라고 불러요. 자, 다시 이걸 뭐로 쓰죠? 수익자 부담주의. 수익자 부담주의라고 해요. 수익자 부담주의. 자, 수익자 부담주의입니다. 수익자 부담주의를 적용한 것은요, 공공재일까요? 민간재일까요? 예, 이걸 부담한 게 민간재입니다. 수익자 부담주의를 적용하는 게 민간재입니다. 공공재 아니고요. 민간재입니다. 민간재는 철저하게 수익자 부담주의에 따라서 민간재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시장실패 원인입니다. 시장실패 원인에 보면요, 불안정 경쟁, 정보의 불충분성, 외부 효과 등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공공서비스 성과평가의 객관적 기준 설정 어려움은 시장실패 원인이 된다. 이건 지나갈게요. 지나가고 이런 것은 이건 원래 문제 자체가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래서 공공재의 성과평가 어려운 이유는요, 결국 정부 실패의 원인이 된다. 이걸 얘기하는데 이런 거 보고 그 다음에 국방과 치안 서비스 같은 공공재의 이걸 공공재의 우리가 속성이라고 불러요. 속성. 공공재의 속성이 있는데요. 이런 것은 공공재의 속성, 아니 공공재의 성격을 얘기할 때, 이 공공재 성격을 얘기할 때, 이게 공공재는 결국 이제 국방은 민간에서 공급하지 못한다. 그래서 시장 실패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 정보의 비례성은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저하시킵니다. 그래서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관련이 있다. 자, 그래서 시장에서 정보의 비례성은 자원 배분 효율성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봐요. 자, 그 다음에 전기, 수도, 가스 같은 공공서비스 공급에 정부가 개입한 이유는 해당 서비스가 비경합과 비배제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날 이런
요금제에 대해서 정부가 개입한 이유는 뭐 때문이다? 비경합과 매제성을 갖고 있다. 요금제의 특성이 요금제거든요. 요금제의 특성이 뭐였다? 내가 쓴다고 준다, 줄지 않는다? 내가 써도 줄지 않는다. 내가 써도 줄지 않는다. 비경합적. 그런데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배제한다. 배제한다. 그래서 비경합과 배제성. 자, 비경합과 배제성. 자, 그 다음에 외부 효과란 시장을 거치지 않고 이득을 주거나 비용을 부담하는 행위를 얘기한다. 외부 효과는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외부 효과가요. 바로 뭐다? 환경오염입니다. 환경오염 대표적이죠. 그 다음에 또 이것만이 아니고요. 외부 효과에서 또 대표적으로 전염병, 코로나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염병이나 코로나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대표적으로 외부 불경제입니다. 외부 불경제. 그래서 불법 추사되는 걸 부정적 외부 효과. 다른 말로 쓰면 외부 불경제. 자, 외부성은 조금 더 얘기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요. 외부 효과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이득과 손해가 엉켜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 효과라고 해서 외부성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죠. 외부 경제 또는 외부 불경제가 있어요. 외부 불경제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요. 환경오염입니다. 환경오염. 외부 경제는 바로 이제 공원이나 녹지가 들어가요. 공원이나 녹지가 있어요. 근데 외부 경제를 시장에 맡기면은 이걸 시장에 맡기면 어떻게 될까 이런 얘기예요. 외부 경제를 시장에 맡기면은 자율에 맡기면 어떻게 될까 이런 얘기예요.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얘기예요. 자, 이게 있잖아요. 같은 표현입니다. 시장, 자율,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같은 표현이에요. 외부 불경제, 환경오염을 시장에 맡기면 많아진다, 적어진다? 많아진다. 그래서 과다 생산이 되고, 반대로 외부 경제는 시장에 맡기면은 적어진다. 과소 생산이 된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정부가 개입해야만 된다. 이거죠. 정부가 개입해야 된다. 그래서 외부 경제는 과소 생산이 되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개입해야 되는데 어떻게 개입할까 이런 얘기죠. 그래서 보조금을 주는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외부 불경제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벌과금을 부과하거나 또는 규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규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외부성의 문제는요. 두 가지. 하나는 보조금을 주거나 벌과금을 부과하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는 뭐죠? 규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어렵게 쓰면요. 공적 유도, 공적 규제로 불러요. 공적 유도, 공적 규제 이렇게 불러요. 자, 여기서 공적인 유도, 공적 유도, 공적 규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게 있잖아요. 외부성과 관련된 파트예요. 외부성이 일단 이제 이 공공재 이론을 공부할 때는 좀 나름 중요한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긍정적 외부 효과는 긍정적이라는 말 바꿨으면요. 외부 경제죠. 외부 경제는 과잉 생산이 문제가 있다. 그죠? 과잉 생산이다. 아니죠? 과잉이 아니고 뭐다? 과소 생산이죠. 과소 생산. 그래서 있잖아요. 여기서 일단 요까지가 먼저 물꼬리가 잡혀야 돼요. 요까지가. 요 뒤에는 이제 생각하면 나올 수 있는데 요 앞에가 좀 필요합니다. 외부 경제는 사회적 이득이지만 적게 만든다. 외부 불경제는 환경오염은 내버려 두면은 많아진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요까지 일단 잡혀야 돼요. 요까지. 자, 요까지가 이제 외부성이라는 문제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자, 그다음에 자, 이것도 같은 내용이죠. 긍정적 외부 효과.
다른 말씀 외부 경제입니다. 긍정적 외부일까? 다른 말씀 외부 경제입니다. 외부 경제일 때는요. 항상 문제가 된다. 뭐가 문제된다? 과소 생산이 된다. 과소 생산이 된다. 과소 생산이 된다. 이게 문제가 되죠. 자, 이렇게 이제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이제 코드 정리라는 게 있어요. 코드 정리라는 게 뭐냐면은 정부가 개입하지 않아도 당사자 간의 협상을 통해서 해결해라. 이게 코드 정리라 불러요. 1930년대가 나왔던 이론이에요. 엄청 오래된 얘기예요. 그렇지만은 이게 신이론이에요. 그렇지만 신이론이에요. 코드 정리는 결국 이제 정부가 개입하지 말고 문제 해결하라. 이런 거죠.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문제 해결하자. 그래서 이게 정부의 개입 없이 협상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강조한다. 이렇게 봅니다. 문제에다가 원래는 밑에 해설을 옆에 날개로 좀 넣으려고 했다가는 다시 빼갖고 별도 분리했어요. 근데 시간이 없으면 빨리 보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근데 손은 쓴 게 제일 오래 갈 것 같습니다. 시간 걸려도 있잖아요. 해설지 보시고 수업 놓친 거는 적으십시오. 적어갖고 그렇게 하셔야지. 손을 쓰지 않으면 내 생각에는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약효가 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 걸리더라도 조금 있잖아요. 나중에 틈나는 대로 해설지 보시고 옮겨 적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38번부터는요, 민영화에 대한 파트거든요. 민영화에 대한 부분인데, 민영화에 대한 부분이, 이제 보통 프랜차이징이라는 말을 요즘은 면허라고 많이 써요. 면허라 부르고, 옛날에는 프랜차이즈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근데 요즘 프랜차이즈라는 말을 좀 덜 쓰는 추세예요. 우리 시험은 약간 고전적으로 좀 나오는데, 자, 이거는 일정 구역에 대해서 서비스 제공하는 방식을 프랜차이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면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민영화의 방법이 4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민영화의 방법에 보면은, 자, 첫 번째, 계약에 의한 위탁이 있어요. 두 번째가 면허나 허가가 있어요. 이걸 보통 프랜차이징이라고 불러요. 프랜차이징. 프랜차이즈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보조금 지급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바우처가 있어요. 바우처.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 계약과 이게 전부 다가 이제 결정과 집행 또는 서비스예요. 서비스인데 결정은 정부가 하고요. 서비스는 민간이. 그래서 정부와 민간 업체에 대해서 어때요? 계약을 통해서 위탁하는 겁니다. 계약을 통해서 위탁하는 거. 계약을 통해서 위탁하는 건데 제일 대표가요. 우리가 제일 주위에서 많이 보는 게요. 경비청소입니다. 경비청소. 아파트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그거거든요. 요즘 아파트에서 위탁관리라고 그러죠. 위탁관리가 바로 있죠. 경비청소입니다. 경비청소, 위탁관리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게 대부분 다가 계약에 의한 위탁이고요. 흔히 아웃소싱이라고 부르죠. 아웃소싱. 그래서 아웃소싱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 면허 방식은 정부가 민간 업체와 이제 면허를 통하여 권리를 준 겁니다. 그래서 면허라고 허가를 통해서 권리를 부여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 대표적인 형태가요. 차량 견인입니다. 차량 견인이나 구급 서비스 이런 파트가 들어가요. 구급차. 그래서 이런 형태가 여기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보조금은요. 정부가 민간 업체, 민간 시설, 특히 복지 시설을 갖추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 보조금을 준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위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요양원, 학교, 어린이집 이런 형태가 들어가죠. 그다음 바우처는 요거하고 좀 다른 케이스가요. 바우처는 정부가 사용자에게 쿠폰을 주고 사용자는 이 쿠폰을 가지고 내가 여러 업체 중 하나를 어떻게 한다?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하는 거죠. 현재 바우처는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죠. 바로 이제 유류 문제에 대해서 지금
관련돼서 지금 하고 있죠. 중동으로 인한 불확실성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게 바우처죠. 그래서 소비 쿠폰입니다. 현재 소비 쿠폰.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소비 쿠폰. 자, 요 케이스가 이제 바우처죠. 그래서 바우처에 대한 이제 장단점입니다. 결국 장단점인데, 자, 지금은 프랜차이징의 가장 큰 장점은 특징은 뭐냐면요. 얘는요, 일정 구역이에요. 구역. 일정 구역입니다. 일정 구역이고, 자, 그 다음에, 수익자 부담지. 일정 구역과 수익자 부담지. 두 개가 키워드예요. 수익자 부담. 자,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바우처를, 자, 이용권이라고 쓰고 있는데, 보통 바우처란 말을 쿠폰, 이용권, 뭐 다 씁니다. 그래서, 현재는 보건복지부에서 돌봄 서비스 전자이용권을 쓰고 있다. 이거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 보육사업하고 노인 요양사업은 요즘 바우처가 가장 대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노인 보육정책에 쓰고 있다. 바우처입니다. 바우처는 정부가 지정한 하나의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이용권을 이용합니까? 아니면 선택할 수 있습니까? 바우처의 가장 큰 장점 어디다? 이거 선택권이에요. 선택권이기 때문에 하나의 제공기관이 아니죠. 하나가 아니고 선택권이 주어지기 위해서는 복수의 제공기관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가 아니고 복수의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이용권을 사용해야 된다. 자, 이게 바우처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1번 일몰제입니다. 일몰제고. 그 다음 42번부터요. 행정 이념이네요. 이념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념에 대한 부분인데,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